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도 연예가의 핫 이슈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핫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전에 네.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네. 요즘에 육아면 육아, 뭐든지 야무지게 해내는 진정한 슈퍼 우먼입니다. 함소원 씨! 최고야. 아니, 제가 네. 홍보쇼를 보다 보니까 가끔 제 얘기도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했으니까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혹시나 누가 제 얘기를 하는지 제가 한번 찾아내려고 한번 여기 왔습니다. 네? 누가 좋은 얘기하고 누가 나쁜 얘기인지 한번 보려고. 저희 항상 좋은 얘기를 얘기합니다. 했어요. 쏙쏙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함소원 씨는 한국의 마돈나 아닙니까? 아, 정말 극찬합니다. 예. 한국에 맛없나요? 나이 차이가 저희가 극찬을 합니다. 예. 네. 저는 기억하는 게 함소원 씨하고 홍석천 씨하고 네네. 그 예전에 두 분이서 춤췄던 기억나요? 아, 맞아요. 우리 쇼프로에서. 뭐 오늘 의상도. 의상이 정말 준비된 의상. 아니 함소원 씨 의상도 좀 보세요. 뭐 이런 거죠. 짠, 짜잔, 짠, 짜자자잔, 짠, 어우, 여봐. 짜자자잔, 짠. 넘겨! 다리 한번. 짠, 짠, 짜잔. 다리 한번 진짜. 아, 정말 역시. 돌아가고 싶다. 10년 전에 한 건데. 즉석에서 하신 10년 전이 아니라 우리 한 20년 됐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진짜 엄청. 15년 전 됐을 거예요. 아, 그리고 무시무시한 분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무려 연애 뒤통령. 대통령. 예. 반갑습니다. 이진호 기자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쟁쟁한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프로그램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기자님 방송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네, 좀 굉장히 잔잔바리를 긴장하신 것 조금 같아요.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반장말이 또 나왔네요. 연애 뒤통령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그럼 연애 앞통령도 있나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분들이 많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천 씨의 경우에도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상냥하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동글동글 하시지만 뒤에서 굉장히 또 상남자 아니십니까?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재조명하고자 지쳤어요. 이건 전부 다 연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겉모습은 뭐 구급 공무원처럼 생겼지만 맞아. 멘트는 거의 살인마 수준입니다. 딱딱딱 집어내는. 철살인. 최고 철살인. 가져가세요. 저는 저 기자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 너튜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진짜 뭐 남들이 안 하는 말 있잖아요. 다 하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네요. 맨날 집에서는 보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네. 저희 항상 풍문쇼가 틀어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것만 봐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유심히 봐가지고 엄마는 저게 뭐가 재밌다고 맨날 볼까 이랬는데 제가 여기에 나오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이상준 씨는 선배들이 꼽는 아이디어맨이에요. 아이디어맨이에요. 그리고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풍문에 막 그동안 이제 저희 막 좀 막 아이디어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 새로운 막 아이디어 이런 거 막 엄청난 아이디어를 주겠네요. 씨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진짜 너무 기대되네요. 아니 상준 씨 네. 결혼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습니다. 이재인 씨가 정말 미모를 갖고 계세요. 대단하셔. 그렇게 어이없을 일인가요? 그러면은 뭐 풍문쇼에 할 얘기가 좀 떨어진다면 제가 좀 얘기를 해봐가지고. 방송을 위해 큰 이슈 없을 때 두 분이 또 이슈를 얘기해 주시면은 얼마 전 연예계가 발칵 뒤집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연예인, 재벌 2세 등 10여 명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유명 영화배우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에는 유명 영화배우 이외에도 재벌가 자제와 총수, 연예기획사 대표, 유명 패션 디자이너,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말을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말 식약처가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실제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거죠. 이때 진료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명 인사들의 불법 투약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명 인사 중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톱배우 A씨, 그리고 재벌 2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이 엔터 쪽이, 이 연예계 쪽이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게다가 이 재벌 2세 같은 경우는 무려 70회 이상, 그리고 톱배우 A씨는 확인된 것만 10여 차례 이상, 그리고 많게는 수십 차례 정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게 익명으로 보도가 되면서 누리꾼들이 한번 난리가 났어요. 대체 톱 배우라는데 그 A씨가 누구냐. 근데 이제 배우 출신의 동생이라는 힌트가 같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명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 때문에 배우 동생을 둔 톱스타 배우 누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지난 18일 검찰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 A씨가 바로 하정우 씨라고 하더라고요. 하정우 씨가 프로포폴 연예인으로 이렇게 지목된 것에 대해서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1월 25일부터 9월까지 9에서 10회 정도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습니다. 병원 방문은 맞지만 상습 투약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번에는 좀 한 단계 더 발전된 방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건데요. 검찰 조사에서의 간호사들이 진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 중 일부는 본인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의료 기록을 작성해줬고 배우 출신의 연예계에서 대표인 동생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의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불법 투약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혹은 뭐 매니저, 엔터테인먼트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의 이름으로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다면 왜 하정우 씨는 본명을 두고 왜 동생 이름으로? 그러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 하정우 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의 그 권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아무래도 하정우 씨가 워낙 톱스타다 보니까 모자를 쓰고 와라, 마스크를 쓰고 와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고 이후에는 이제 매니저 이름과 동생 이름의 명의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톱스타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해주려나 보다 이런 의미로 큰 의구심 없이 정보를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연예인뿐만 아니라 보통 분들도 레이저하면 얼굴이 벌게져요. 정말 한 두세 개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들도 일반 분들도 레이저 시술 한다고 하면 선글라스하고 모자 다 마스크까지 다 챙겨가세요. 예. 그거는 근데 권유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을 필요는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이게 이제 팩트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그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프로포폴이 대리 처방 나간 것만으로도 이게 바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때는 이제 징역 1년에 그리고 그 벌금이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불법을 한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 프로포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해당 병원에 들어가요. 그럼 이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애초에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이 도매상에서 보건소에 내가 A라는 병원에다가 프로포폴을 30병을 넣었습니다라고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환자에게 얼만큼을 썼다라고 명확하게 대장을 기록을 해놔야 돼요.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마약류 관리를 받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 것이 이 프로포폴입니다. 양쪽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하정우 씨가 이 약품을 맞은 건 맞잖아요. 본인도 맞았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병원 입장에서는 동생 이름으로 뭐 네가 이 괜히 프로포폴 걸리면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대장은 적어야 하니 네 이름이 좀 그러면 대표 이름이든 뭐 누구 이름이든 대신 적어라 라고 얘기를 했거나 그러면 이건 병원 책임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하정우 씨의 말대로라면은 이게 형법상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마약범으로 잡혀요.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사분이 만약에 이전에 이런 경험이 없었고 이번이 만약에 의사분의 잘못이라고 친다면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아마 나올 거고 그럼 자동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자격이 정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싸움이 조금 저는 길어질 것으로도 예상을 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1년치 이 수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정우 씨가 이번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을 보면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우리 잘못을 완벽히 없다. 의사의 지시대로 했다라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이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복병은 관계자입니다. 간호사분이라던가 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이거 의사가 시켰다 아니면 이거 하정우 쪽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저는 두 가지 쟁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정말로 하정우 씨가 흉터 치료를 목적으로 이 치료를 받았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정우 씨 입장에 따르면 얼굴 흉터가 너무 깊어서 이 레이저 치료가 포피층 마취제로는 안 돼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것인데 제가 의사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래요. 더러는 어떤 환자분들은 보톡스를 맞을 때도 프로포폴을 놔달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리곤 하는데 이 환자들에 따라서 고통의 이 민감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들이 재량껏 프로포폴을 놓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정우 씨가 이게 치료 목적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고 의사와 나는 문자 내역이 있다라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 내용에 따라서 수사 이 결과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좀 차명 치료가 이제 핵심인데 이 부분은 저는 의사도 하정우 씨가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이건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하정우 씨가 이 동생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스크에 가서 접수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의료 실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두 사람 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정우 씨가 강조를 하는 거는 흉터 치료 목적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걸 강조하는 거냐면 단순한 의료법 위반이랑 이 마약류 위반이랑은 정말 경중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치료가 목적이라는 해명. 자, 그런데 동생 이름으로 또 사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수사 대상이 된 재벌 2세 B 씨인데요. 성형외과를 소개해 준 사람도 재벌 2세 B 씨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 하정우 씨하고 그 재벌 2세라는 분의 그 관계 그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친하길래 병원을 소개해주고 뭐 이런 관계가 된 건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또 누구예요, 재벌? 사실 그게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B 씨와 하정우 씨가 어떤 경로로 친해졌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요. 하정우 씨가 우리에게는 배우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미술업계에서는 아티스트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시잖아요. 처음에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재벌가에서도 작품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 정도예요? 명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고리는 될 수 있지만 사실 많은 톱 배우들이 재벌가들과 그러니까. 친분이 있습니다. 이상한 친분이 아니라 정말로 친분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도 유명인들과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연예인과 친분이 있다는 건 그들 입장에서 자랑일 수 있거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폴 관련돼 가지고서는 뭔가 법적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둘은 도대체 무슨 관계이냐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대체 프로포폴이 뭐길래? 이 프로포폴이 수면 마취제이고요. 이게 질감이 있는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우유 주사라고 보통 부르죠. 아마 내시경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프로포폴을 한 번쯤은 다 맞아보셨을 것이고 특히 성형 수술할 때 이 마취제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면 내시경 할 때 맞는 게 이제 프로포폴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한 번쯤 해보지 그러니까. 않나요? 위나 뭐 해봤죠. 대장 내시경은 다 한 번쯤 해봤으니까. 근데 뭐
중독까지 되지는 않는 것 같던데. 한두 번 맞는다고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의사의 뭐 적절한 지시하에 적당량을 투약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횟수가 투약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중독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최근에 그 위내시경 할 때도 이제 그 수면 마취를 했었는데 누운 상태로 왠지 잠이 안 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잠 안 들었어요. 이랬더니 끝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미 끝났던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거든요. 원래 내시경 할 때 그러잖아요. 자, 마취약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잠드는 거예요. 그냥 완전 바로 잠이 그 소리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딱 깨고 나서도 약간 누워있게 하잖아요. 그 병원에서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네,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막 뭔가 자꾸 헛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자기와는 다르게. 제가 저도 경험이 있는 게 사실 이 프로포폴을 맞으면 깰 때 약간 본성이 나오는 경우도 많대요. 욕하는 분도 있고. 맞아요. 막 이런데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대장내시경이랑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비굴하게. 저희 아버지까지 해주시고 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게 굽신대더래 내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약간 노예근성이 있나? 몰라.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니까요. 내 돈 내고 하는 방송이 나왔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포폴이 단순한 이제 수면 마취제로만 분류된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들 때문인지 결국에 이제 마약류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약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그렇죠.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마약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정말 마약, 그리고 대마초. 마약은 몰핀이나 코카인, 헤로인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이 경우에는요. 오남용을 했을 경우에 중추신경계에 마비를 가져와서 큰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심각한 위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체에 가장 심각한 위해라 하면 사망이죠. 네. 일단 프로포폴을 고용량으로 맞으면 30초 이상의 이 무호흡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결국 호흡 기능 그리고 심장 기능에 굉장히 좀 저하돼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 조절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뭐 이렇게 잠을 재우는 건데 이게 사망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있습니다.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마이클 잭슨. 맞아. 원인이 이제 프로포폴 과량 투여로 인한 호흡 중지로 밝혀져서 그때 정말 깜짝 충격에 빠졌죠, 진짜. 마이클 잭슨이? 네, 마이클 잭슨이 사망의 전부터 강남 일대에서는 프로포폴이 신종 마약으로 불리면서 일부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오남용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세계 최초로 2011년 국무회의를 통해서 마약류로 지정이 됐습니다. 프로포폴이 왜 처음 문제가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왜요? 몇 년 전에 성형외과 원장님이 그렇죠. 돌아가셨어. 성형외과 원장이 자기의 내연녀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했다가 이 여성이 사망을 하니까 시체를 유기했었습니다. 엄청난 강력 사건이죠. 이로 인해서 프로포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이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거를 이렇게 오남용하고 있다는 게 발각이 되면서 연예계조로 불이 붙었던 거였어요. 많은 연예인 여기 다 연예인분들이 계시겠지만 연예인들의 생활 패턴이 아무래도 일반 직장인들과는 180도 다르고 또 인기에 따라서 대중들의 반응도 직접적으로 다 직결되기 때문에 불면증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불면증이 많으면 또 우울증과 좀 직결된다고 합니다. 근데 프로포폴이 아무래도 항우울제 그리고 좀 불면증도 치료할 수 있는 약물로 조금 쓰이다 보니까 이른바 꿀잠 주사로 좀 연예인들에게 잘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래요. 했던 연예인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고 했더니 위약 효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건데 뭐냐면 많은 연예인분들이 여기도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겠지만 9 to 6 이런 삶이 아니라 밤새 촬영하고 갑자기 자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2시간밖에 없어. 근데 막상 누우면은요 수면 패턴이 깨서 잠이 안 오죠. 더 불안해. 미치겠어. 자야 되는데 이럴 때
이걸 맞으면은 잠깐이라도 내가 자고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만족감이 생기고 나 그래도 좀 잤으니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어라는 거. 이게 중독성이 생기는 게 약 자체에 대한 중독성도 있는데 본인이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시간이 없으면 이럴 때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할 바에는 그냥 가서 잠깐 병원에서 이렇게 2시간 정도 눈 붙이고 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중독성처럼 본인한테는 다가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연예계 프로포폴 사건이 좀 있지 않았었어요? 뒤집어졌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2013년에 이 프로포폴이 완전 연예계를 휩쓴 적이 있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줄줄이 입건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횟수를 보면은 이승현 씨가 이 척추 골절과 피부 치료로 111회 프로포폴을 투약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장민혜 씨 같은 경우는 지방분해 수술을 이유로 95회, 그리고 박시현 씨 같은 경우는요, 허리를 부상당했다는 이유로 무려 185회나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파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횟수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이 횟수고 그 이전에 투약했었던 것은 집계가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도대체 뭐 얼마나 더 많이 맞은 거야? 라고 좀 충격을 안길 수 있는 횟수였었죠. 이들 같은 경우는 투약 사유를 밝히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결국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자, 검찰은 조만간 하정우 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사실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배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스턴이라고 마라톤을 소재로 한 영화도 이미 촬영을 마쳤고요. 그 외에 피랍이라는 영화도 있고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온다면 그런 작품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정우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거를 반박할 만한 증거도 갖고 있고 소명을 잘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예단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의문의 사망으로 팬들을 놀래킨 힙합 듀오죠. 듀스의 mem버 고 김성재 씨가 또다시 실검에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네, 지난 12일이죠. 고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김성재의 사망 원인인 이 동물 마취제를 두고 법정에서 정말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이 A 씨가 이 마약인 동물 마취제를 B 씨가 독국 노린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을 살해 용의자처럼 비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김성재의 사망은 마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B 씨가 사망 원인이라는 동물 마취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면 혹시 김성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건가요? B 씨는 1995년 그 김성재 씨 사망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고인의 체액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시행했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 분석가라고 합니다. 그 김성재 씨를 직접 그렇죠. 검사를 했겠네요. 네네. 근데 이거 김성재 사망 사건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기억 속에 좀 잊어질만 하면은 다시 이제 재조명되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뭐죠? 올해로 벌써 25주년이 됐는데요. 벌써요? 와. 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역시나 김성재 씨가 당시 당대를 대표한 탑스타였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1993년 듀스로 데뷔한 뒤 정상에 있는 시점에서 다시 솔로로 전향을 했는데요.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노래와 안무, 그리고 패셔너블한 의상이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계속적으로 회자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김성재 씨의 그 사망을 둘러싼 과정이 여전히 석연치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용의자로 지목됐던 그 전 여자친구가 무죄 판결을 결론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심을 받고 있고 관련된 또 유명 방송까지 준비가 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김성재 씨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 솔로 데뷔를 한 바로 다음 날 솔로 데뷔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너무 잘 됐죠. 근데 이 다음 날인 1995년 11월 20일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김성재 씨의 팔에서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경찰은 이 사인으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었죠. 근데 김성재 전 여자친구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왜 아직까지 의심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 당일이 솔로 무대 컴백 무대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른 날이었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워낙 그게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또 오른손 잡이인 김성재 씨가 오른손 팔에 주사를 놨다?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통 주사는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평소 쓰던 손으로 놓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부검 결과 이 김성재 씨 몸에서 그 동물 마취제인 어떤 졸레틸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이때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동물병원에서 이 졸레틸을 구매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는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사실 뭐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들 하는데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사건 당일 김성재 씨하고 새벽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용의자로 주목이 됐었던 거고요.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항소를 해서 2심과 3심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네. 당시 그 A씨 측은요, 그 김성재부터 발견된 28개의 주사바늘이 3번의 다른 기회에 발생했으며 이는 마약 중독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판결이 너무 극과 극으로 무기징역과 무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럼 1심에서 무기징역이었는데 왜 2심부터 무죄였을지를 보면은요. 재판부의 판단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그 시간에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정확히 사망 시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친구랑 있던 시간에 사망을 한 건지, 그래서 여자친구가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졸레틸 여자친구가 구매한 거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법원에 어떻게 판단되느냐? 그 한 병이 치사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 한 병만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서. 네, 어쨌든 지금 A 씨의 입장은 내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B 씨가 방송에서 내가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A씨 측 변호사도 변론 기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망 당시에도 해당 동물 마취제가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고 또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도 적시가 됐다. B 씨가 일반 대중 앞에서 해당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악플러들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반면 B 씨의 대리인 측은요, 이 해당 약물이 김성재의 사망 당시에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었는지 입증을 해달라면서 해당 약물이 독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B 씨는 학술적인 입장을 밝힌 거지 이렇게 A 씨를 특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마약류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물어본 게 이거는 법적으로 이분이 처벌받을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은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B 씨가 그 당시에 그 사건, 그렇죠, 관련된 분이면은 이분은 뭔가 알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씨 입장에서는 B 씨의 이런 얘기가 본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이 특정을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예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S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성재 사망 사건 편을 방송하려고 했는데 A 씨가 방송으로 본인의 명예 등 인격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결국 방송이 불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개인이 한 방송을 막을까 했는데 실제로 방송이 불발됐어요. 제 기억에 2번이나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2번이었어요. 그렇죠. 예. A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상태로 있으면 무죄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문제를 다시 취재를 해서 사회적으로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본인의 어려운 점들이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가 굉장히 타이트했다고 합니다. 압박 취재. 압박 취재를 해서 그 A씨에 관한 뭐 가족들과 현장들과 이런 걸 모두 취재를 했기 때문에 A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고 법원에서도 이제 이런 점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방송이 못 나간 거예요. 제가 이 A씨의 이종 사촌이라는 분이랑 인터뷰를 사실 단독으로 하고 왔어요.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의 친척이네요. 네, 그러니까. 친척분이랑 인터뷰를 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미 이슈가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피해를 받고 있고 그 긴 세월 동안 이 가족들은 너무너무 이 이슈로 모두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호소를 먼저 했었어요. 그렇죠. 25년이니까. 그리고 그 여자친구 쪽에서는 일단 유족 측에서 상황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중학생 팬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는데 이 팬이 결국 나중에 법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실대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했던 부분이라던가 혹은 뭐 처음 부검 반대를 한 게 김성재 씨 측의 어머니인데 마치 나중에는 우리가 다 반대를 해서 뭐 못하게 엄청 말린 것처럼 언론에 와전이 됐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져서 대중이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참 저는 인상이 깊은데 딱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용히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종 사촌분이. 네, 그 말이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A씨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그 재판도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무죄를 결백을 증명을 해냈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속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방송이나 외부에 막 노출이 되고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약물 전문가와의 소송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좀 부담스럽고 더 한 번 더 일을 들추는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소송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조금 이상하네요. 네. 침묵을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게 이슈화 되면서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 한 번 더 조심하게 돼요. 한쪽에 치우친 의견을 전하려는 사람이 한 번쯤은 이거는 3심의 대법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지를 되새겨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효과 차원에서 본인이 그런 어느 정도 다시 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고 친 스타들의 평균 자숙 기간은 피해자만 5명, 연예계 최대 미투 사건의 주인공,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조재현의 근황은 미투 논란으로 모두 무너진 바른생활 사나이 김생민. 1년 5개월 만에 활동 재개한 그가 방송 대신 선택한 것은 한국서는 컴백 안 해. 사람들 못 됐어. 취중 고백으로 논란이 된 아이돌은 잠시 후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공개합니다. 최근 무리를 빚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던 문제 아이돌들의 근황이 공개가 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오랜만에 SNS에 근황을 공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분인데요. 바로 빅뱅의 탑입니다. 지난 7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어떤 특정 발언들 때문에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근데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탑시 말투가 조금 어눌한 느낌만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뭐가 문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뒤에 나오는데요. 탑씨는 한국에서는 컴백 안 할 거예요. 컴백 자체를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못됐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팬들한테 항상 미안해요.
한국에서 컴백 안 할 거예요. 컴백 자체를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못됐어요, 사람들이요. 이 방송 이제 이후에 탑의 저런 발언들이 경솔했다라는 부정적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무리를 일으킨 이후에 굉장히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되려 사람들이 너무 못됐다라는 어떤 말하자면 적반하장식의 어떤 그런 발언처럼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뭐 일각에서는 이건 뭐 개인 SNS고 팬들과 사적으로 대화한 건데 이런 것까지 다 뭐 일일이 재단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네. 다른 것보다도 외모가 많이 좀 머리를 다 가렸잖아요. 그 자기 심리 상태를 좀 보여주는 네. 거 같고 많이 야위었고. 그래서 저는 그 SNS 탑 씨가 하는 거 보면서 그냥 팬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댓글로. 들어요. 네. 만나고 굉장히 갈망. 저는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저 멘트에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뭐 한국에서는 컴백 안 할 거예요. 뭐 사람들 못됐어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정말 더 하고 싶고 팬들한테 정말 빅뱅 그리고 탑의 모습을 너무나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외롭고 지치고 힘든 거를 거꾸로 표현한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좀 짠했어요. 컴백을 안 해요가 아니라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단정적인 표현을 좀 쓰지 그리고 않아요. 컴백은 아티스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들이 그걸 보고 오빠 컴백하세요 이제 그런 글들을 좀 그리워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만약 들었겠죠. 진짜 안 하고 싶으면 이런 방송도 안 맞아요. 안 하죠. 진짜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왜 했는지 알 것 같아. 그냥 우리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 나눈 얘기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딱 켜는 순간 공과 사의 선은 없어진 거예요. 본인이 선을 넘은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이분은 처벌을 받았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빅뱅으로서 그 처벌을 받고 돌아올 때 되면은 전 반길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스스로 또 하나의 걸림돌을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되게 안타까워요.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그러니까요. 느낌?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영상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브를 켰다는 게 일단 문제이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마약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소통을 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준비를 말 한마디 한마디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전 조금 철이 아직 안 들었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살짝 들었거든요. 나는 되게 인간적이라고 그러면서 느꼈어. 그러니까 연예인 사람이 입장에서는 네. 진짜 저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있어요. 이거 뭐 공식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SNS에 그냥 내 팬들만 내 팬들. 있는. 술을 한잔 하거나 아니면 밤에 뭐 이제 녹차를 한잔 한다거나 이제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시간이면은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고 친구들은 다 잘 것 같으면은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항상 소통하던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에게 조금 켜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있는데 시간 맞아 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너무 예. 한번 해봐요. 어떤 궁금해요, 예. 갈게요 한번. 지금 시간에 뭐 하고 계신가요? 그래 얘들아 그래 뭐 하고 있니? 얘들아? 저기 얼굴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해주시겠어요? 손 좀 내려서. 그래 오빠 지금 잘라고 했는데 그냥 마스크팩 하나 하고 있다. 연예인인데 왜 안 주무세요? 연예인인데 얼굴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뽀뽀뽀뽀해지게. 그 이후에 언팔로우 많아지지 않나요? 그것도 전 즐겨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게 즐기는데 근데 앞에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그걸 보면 얘 뭐야? 왕자병이야? 근데 이 도라이 아니야? 와중에 이상준 씨가 저희 뒤에 모니터가 있는데 화면빨이 잘 받아. 이런 매력이 이게 잘 받아. 놀리는 거야. 상준아.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몇 년생이에요? 저는 82년서 39. 동생이죠, 동생. 그냥 놀리는 거야. 몇 살인지 그냥 한참 좋아하려고. 요게 바로 이상준 개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개그예요. 딱 저 나이 때가 한참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개그예요. 오빠를 한참 좋아하는 나이가 몇 살? 예? 몇 살이에요? 딱 거기. 황정호 씨는 화가 난 거예요. 언니 하나도 안 좋아해. 난 좋아요, 안 좋아해요? 약간 거리가 멉니다. 이거. 아니 지금 이제 이상준 씨 얘기에서 감성이에요. 느껴진 게 뭐냐면 어쨌든 탑 씨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렇죠.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팬들만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호소 겸 술 먹고 그냥 투정 겸 뭔가 자기의 넋두리 하는 거죠, 소개를 넋두리. 드러냈는데 이게 연예인들의 입장과 회사 입장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이상준 씨의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탑 씨는 좀 세계적으로 좀 스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떻게 다음 주에 형이 안 나올 거야, 내가 안 나올 거야? 하죠. 죄송한데 그렇구나. 다음 주에 둘 다 못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보면 탑 씨가 이 영상을 켰을 때 분명히 새벽에 다 소집이 돼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시급했을 겁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 난처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뜬 기사 보니까 이제 4월에 미국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다시 활동을 하긴 하네요. 컴백하는 거죠? 근데 빅뱅이 아직 한국에서 언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소식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탑 씨가 정말로 해외에서만 활동하고 한국에서는 활동을 안 하려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중국에 계셨으니까 네. 중국 팬들 같은 경우에 빅뱅의 이런 사건들을 접하고 나서도 그 인기도나 이런 것들은 뭐 흔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국도 약간 미국과 비슷한데요. 약간 사생활이 약간은 분리가 돼요, 사실. 분리되는구나.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왜 빅뱅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중국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빅뱅이 물론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이 불러주고 엄청난 대스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속사가 YG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 있는 회사거든요. 만약에 국내 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만 한다.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탑 씨가 이 발언을 한 뒤에 첫 주식 개장일에 3% 가까이 YG의 주식이 빠졌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YG에서 입장에서도 탑 씨를 제외하고 탑 씨를 국내 활동에 하지 않는 거는 모험이다,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이제 탑이 이제 빅뱅이 한국 활동을 무조건 할 것 같고 탑이 더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탑은 빅뱅이기 전에 영화 배우로서도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탑 같은 이제 배우로서 야 이거 저 한국 활동을 해야만 내가 영화도 할 수 있고 내가 부각될 텐데라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이번에는요, 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논란으로 연예계에서 사라졌던 스타들의 근황을 알아볼까 합니다.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분들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좀 충격이 컸었죠.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에서도 특히나 바른생활 사나이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이 됐을 때 대중의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로 김생민 씨입니다. 네, 뭐 김생민 씨의 미투 논란은 2018년 4월 D 매체의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D 매체는 2008년 김생민 씨가 서울 모처의 한 노래방에서 방송 스태프를 성추행했고 10년 만에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생민 씨가 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게 2018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D매체에서 기사가 나온 건 4월 2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 김생민 씨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평소처럼 방송 활동을 계속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사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조금 여론이 더 안 좋아졌어요. 네, 결국 김생민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10년 전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의 회식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 너무 많이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과거 부끄럽고 부족했던 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렸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차유가 그 빗발치자 김생민 씨는 당시 출연 중이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를 했는데요. 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M채널 출발 비디오 여행과 S채널 동물농장은 김생민 씨가 10년 이상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던.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김생민 씨가 그때 한창 전성기였기 때문에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시에 폐지가 됐는데 김생민 씨가 출연했던 10개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미 이제 촬영을 마쳤던 프로그램들은 결방을 하거나 아니면 김생민 씨가 나왔던 부분만 이제 CG나 이제 통편집을 하는 등의 방법을 썼었죠. 그리고 그때 김생민 씨가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으셨어요. 많이 찍었죠. 맞아요. 김생민 씨 미투 논란 때문에 광고계도 타격이 컸을 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뭐 이런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김생민 씨 위약금 같은 거는 물으셨나요? 김생민 씨가 20편 정도의 광고에 출연을 했는데 다 하차를 했고요. 근데 김생민 씨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었던 게 모두 단발성이나 계약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지는 않았습니다.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간 뒤에 아직까지는 좀 복귀를 안 하셨잖아요. 혹시 김생민 씨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알려진 소식이 있을까요? 네. 김생민 씨는 지난 1년 5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팟캐스트죠. 영화 들려주는 김생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매주 자정에 이제 걸작으로 꼽히는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왜 방송이 아닌 팟캐스트로 활동을 재개하신 걸까요? 사실 이제 김생민 씨가 갑자기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확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팟캐스트였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매니아들도 있었고 그래서 팟캐스트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이 영수증이란 프로그램도 팟캐스트에서 그렇죠. 시작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네. 당시 이 팟캐스트 첫 방송의 오프닝을 들으면요, 대충 김생민 씨가 어떤 마음인지가 읽히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요즘 저희 동네에서는 돌생민이라고 하죠. 돌아온 생민. 잘 지내시고 계시죠? 어디서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들으시던 간에 행복하시고 보고 싶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심경을 밝혔는데 이거는 팬들에게 하는 말보단 본인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냥 좀 더 자기가 활동도 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송을 좀 종종 듣는데 확실히 김생민 씨는 영화 콘텐츠에 강해요. 그래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모호한 게 김생민 씨가 지금 복귀한 지 6개월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TV 방송 섭외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없고 이슈성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김생민 씨의 어떤 입지나 현실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김생민 씨의 소속사 측에서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냈는데 현재 김생민이 운영 중인 팟캐스트는 공식적인 방송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오랜 시간 관련 일에 종사했던 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논란 이후 보통은 집에 집거를 하거나 좀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김생민 씨는 소속사인 SM, CNC에 출근을 직접 해서 직원들의 고민도 좀 들어주고 재테크 얘기도 하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회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진정성 있게 자숙한 스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김생민 씨는 팟캐스트를 다시 활동 무대로 시작을 했지만 미투 논란 이후에 활동을 중단하고 아직까지도 강간무소식인 그 분도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이 연예계 통틀어서 미투 논란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었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극 무대부터 안방극장 그리고 스크린까지 종횡무진하며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연기파 배우 조재현 씨입니다. 네, 그 조재현 씨는 그 연기도 정말 잘했지만 본인만의 독특한 연기 세계가 있는 배우였잖아요. 예, 그래서 조재현 씨가 출연한 작품들을 참 재밌게 봤었는데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재현 씨가 몇 년 전에 그 가족이랑 같이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딸과 네. 함께 나온. 맞아요. 저는 그걸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호감인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이런 논란으로 무너질 줄은 저도 정말 몰랐어요. 네, 특히 조재현 씨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에 후폭풍이 대단했는데요. 조재현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만 무려 5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조재현 씨가 연기파 배우였는데 이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첫 시작은 2018년 2월이었습니다. 이제 조재현 씨가 뭐 방송이나 연극 현장에서 성희롱을 했다, 뭐 이런 제보와 소문이 그의 이니셜과 함께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2월 23일 배우 최유 씨가 SNS를 통해 미투 관련 글을 올리면서 조재현 씨의 실명이 공개가 된 거죠. 근데 하필 이 일이 불거졌을 때 조재현 씨가 드라마 출연 중이었어요. T채널 드라마 크로스의 주연 배우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결국 논란이 일자 종방을 앞둔 상태에서 본인이 급히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모든 걸 내려놓겠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조재현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더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게 있었죠. 바로 이 조재현 씨가 본인이 직접 이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1채널 뉴스에서 조재현 씨가 성추행 피해자를 처음 인터뷰한 기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제보자가 누구이냐라고 계속해서 물었다라는 것이 보도가 돼서 또 논란이 한 차례 다시금 일어났죠. 앞에서는 막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뒤에서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는 게 왠지 조금 앞과 뒤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 더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에 조재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일교포 여성이 등장했는데요. 이에 조재현 씨는 제일교포 여배우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대중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파장인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2018년 7월에 조재현에게 만 17세였던 2004년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5번째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조재현 씨 측은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서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피해자는 조재현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파문이 일어나지 한 2, 3개월 전쯤에 이제 제보를 받았었어요. 여자 후배와 스태프들을 좀 성희롱을 했다.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그때 심리가 어땠냐면은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숨기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사화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저처럼 이 얘기를 들었던 기자들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던 사안이었거든요. 조재현 씨는 외부에 보여줄 때는 굉장히 온화한 아빠의 이미지였는데 그 뒤에서는 약간 말씀을 좀 거칠게 하시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재현 씨에 대한 안 좋은 풍문도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김기덕 감독에 대한 풍문이 영화계에서 조금 더 좀 센 편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사실이라면 뭐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조재현 씨가 현재 아무런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혹시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학로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를 매각을 했고요. 또 그 건물에 본인이 만들었던 또 공연 제작사도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한간에는 조재현 씨가 가족과 떨어져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조재현 씨의 연예계 복귀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네. 저는 일단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피해자가 너무 다수인데다가 그 피해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제보자를 또 누군지 알아내려고 했던 이런 행동 자체들이 또 기사화되면서 여론이 더 악화가 됐거든요. 일단 매듭 지어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은데 조재현 씨가 복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분들과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그분들 중에서 또다시 불편하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있으면은 또 결국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조재현 씨는 여러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 중에서도요 가장 컴백이 쉽지 않은 케이스에 속할 것 같습니다. 네. 무리를 일으켜서 자숙하는 스타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들의 복귀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얼만큼 자숙해야 충분한 것인지 이 기준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복귀를 하는 스타들이 있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사고 친 스타들의 평균 자숙 기간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평균 자숙 기간이요? 네, 평균입니다. 네. 일단 병역 비리가 37.3개월이고요. 성추문이 29.8개월, 그리고 도박이 16.1개월, 마약이 12.7개월, 음주운전이 4.7개월 순으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뭐 통계적인 수치일 뿐 이게 평균 자숙 기간의 기준치나 모범 답안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사를 통해서 대중들이 어떤 죄에 좀 민감한지, 어떤 죄를 좀 가볍게 여기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대중에게는 스타의 병역 비리가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평균 자숙 기간이 37.3개월로 좀 압도적으로 기네요. 예전의 군 생활 기간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진짜. 3년이.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통상적으로 볼 때요, 대중은 국민의 의무를 어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납세의 의무, 탈세, 그리고 교육의 의무, 입시 비리 정말 싫어하죠. 그중에 제가 볼 땐 최고봉은 국방의 의무, 병역 비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남자들이 2년 안팎의 긴 시간 동안을 국방의 의무를 지는 데 쓰는데 그걸 하지 않은 연예인을 봤을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짓말. 일단 거짓말이 들어가면 가중처벌이 엄청 세져요. 예를 들어서 이 병역과 거짓말이 합쳐진 게 누구죠? 유승준 씨. 유일하게 컴백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병역을 의무를 지지 않았고 결국 본인이 또 그전에 가겠다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거짓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금까지도 한국 땅조차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음주운전이 가장 낮다고 4.7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을 상당히 거예요.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탤런트 이면식 씨가 7회 이상이나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활동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가벼웠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와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타들의 자숙 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음주운전은 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맞죠. 예.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씨, 뭐 재진처럼 오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를 졌나요? 아, 저는 음주운전을 진짜 안 하거든요. 되게 위험한 일이어서 하면 안 되죠. 저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진짜 택시 기사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택시를 잡아서 저 죄송한데 여기서 저기까지만 옮겨주시면 안 돼요. 제가 술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를 빼달라고 그러면 기사님들이 해주세요. 이렇게 돈 드리면은 택시 여기서 뭐 여기 차만 이렇게 좀 빼주세요. 그러면은 맞아요. 기사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너무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박하나 씨? 뭐 저도 늘 하고 있었던 거라 그래도 놀랍진 않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일단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당연히 해야죠. 정말 손이 안 가네요, 애정도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 차가 있다는 얘기를 좀 어필하는 아직 안 같았네요. 예. 아, 그러네요. 작은 기류가 한국 속에 작은 코너예요. 러브라인. 이게 안 먹혔다. 오케이. 한눈에 러브라인 생길 줄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야. 사실 자숙하는 연예인 분들 중에 물론 무리를 일으킨 건 맞지만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비하인드를 알고 보면. 근데 저는 그분 중에 한 분이 로이킴 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한 번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로이킴 씨가 음란물을 유포했던 게 어떻게 걸렸냐면은 그 정준영 단톡방 일당을 그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온 것인데 정준영 씨가 어떤 분들이랑 낚시방, 정말로 그 물고기 잡는 낚시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 중에. 근데 그 방에서 그때 그 시기에 어떤 특정 연예인이 음란물 사진이 합성이 돼가지고 유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이킴 씨가 그 블로그 사진을 캡처를 해서 이거 그분 아니야 라고 올린 게 음란물 유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진을 야 이거 좀 봐 이런 식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이거 합성 사진이야 그분 실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어쨌든 그게 음란물 사진처럼 비춰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이킴 씨는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사실 굉장히 전혀 좀 몰랐던 사실이네요.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지금 로이킴 씨가 뭐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거를 수사할 대상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로이킴 씨는 하루아침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이런 비하인드 부분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전혀 몰랐네요. 원조 베이글녀 이재니. 전성기에 돌연 사라진 그녀의 현재 근황은? 사장님 나빠요. 블랑카 정철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류 스타된 사연은? 사기 불법 도박 논란으로 잠적했던 이종수. 미국에서 목격된 그의 충격적인 소식 전격 공개. 잠시 후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공개합니다. 네, 이번에는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진 스타들의 근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박 의혹뿐만 아니라 사기 의혹, 잠적설 등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었죠. 배우 이종수 씨. 1995년 M채널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뒤에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굉장한 많은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2018년 3월이죠. 지인의 결혼식 사회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후에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되면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뭐요? 이게 사실 조금 이상하다. 너무 헛웃음 나는 사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결혼식. 이거 뭐 사기라기보다는 그냥 나쁜 놈이다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은 화가 난 게 이 사람은 화가 난 게 금액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경사에 나타난다고 해놓고 안 나타났으니 얼마나 큰 차질이 빚어졌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이제 잠적한 이종수 씨를 대신해서 전 소속사가 이제 피해액을 갚아주기 시작했어요. 네. 피해자들. 근데 이제 고소를 취하게 됐죠. 근데 이후에 또 다른 채권자 B 씨가 나타나서
이종수에게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사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이 된 거죠. 이제 액수가 커졌는데. 커졌죠. 이 채권자 B 씨는 자기 말고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종수가 불법 도박을 했으며 불법 도박장에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잃은 돈의 일부를 챙기는 롤링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그때 이종수 씨를 둘러싼 루머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종수 씨가 당시에 미국 LA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기 의혹이 있었을 때 이종수 씨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었는데 B 씨가 나타난 이후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 씨에게 진 빚은 현재 변제 중이다. 언론에서는 내가 돈 한 푼 안 주고 떼어먹은 사람처럼 기사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좀 호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잠적한 이유나 미국에 간 이유 아니면 도박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문만 더 증폭됐죠. 이때 제가 그 인별그램에서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이종수 씨가 자기 눈앞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저한테 갑자기 제보가 들어와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LA 인근의 한 피트니스에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막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카지노에서 그 프로모션 팀의 그 호스트로 근무 중이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스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스틴? 근데 좀 낯설다. 이종수 씨 맞아요? 딜러 복장이 아닌데. 물론 아니라 제가 알기도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인분들이 가거나 호스트가 정확히 어떤 거기 가면은 그쪽에 이렇게 손님을 연결을 해주고 카지노 손님들 같은 경우는 카지노에 워낙 많은 자금을 이제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정 금액을 디파짓을 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숙박을 무료로 준다거나 이런 걸 해주는데 그런 거 연결을 해주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카지노로부터 또 일정 금액의 이렇게 품삯을 받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 유치비 뭐 이런 거. 근데 저거를 하는 거는 직업으로 봐야지 저거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지난해 6월에 이종수 씨가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이번에는 위장 결혼 의혹에 휩싸인 건데요. 이종수 씨가 국내에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미혼이었잖아요. 그럼요. 네, 이 결혼 소식이 미국 잠적한 이후에 이 뒤늦게 좀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종수 씨가 2012년 미국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을 하고 2015년에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 시기가 이종수 씨가 국내에서 활동하던 시기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리지 않은 이유가 혹시 영주권 때문에 위장 결혼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럼 영주권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있죠. 지금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위장 결혼 말고도 논란이 좀 더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채무 관계가 있었고 또 해결하지 않고 잠적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채무 관계가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좀 얽혀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종수 씨하고 참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인데 이번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사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선배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 이제 그 이종수 씨 지인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그냥 뭐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좀 오해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종수 씨 외에도 연예계를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스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황이 궁금한 왕년의 스타 또 누가 있을까요? 이상준 씨는 누가 궁금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재밌게 왜 보던 시트콤이 있었는데 남자 셋, 여자 셋. 너무 재밌게 봤죠. 미워 죽겠어 유행어. 홍석천 씨의 홍철서 씨가 보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에 제 인기로는 뭐 이상준 씨 같은 경우는 쳐다도 못 봤죠. 덧세 나오죠, 덧세. 아닙니다. 네, 리액션은 정면 보고 해주세요. 네. 너가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러브라이. 아니, 자꾸 장난치고 싶어서. 장난치고 싶어서. 저는 홍석천 씨 말고 이재니 씨. 이재니 씨. 너무 궁금해요. 맞아, 이재니 씨 정말 인기 많았는데. 너무 궁금해요. 아니 90년대 후반 전성기 시절에 이재니 씨가 인기가 진짜 진짜 많았어요.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나중에 이재니 씨가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하신 건데 활동할 때 남자 연예인분들이 밥 한번 먹자고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 저하고 좀 비슷한데. 함소원 씨도 예. 저하고 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데. 주로 뭘 드셨나요, 함수원 씨는? 밥 먹었어. 네, 안 먹었어요. 네.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JYP의 박진영 씨도 당시 이상형으로 이재니 씨를 뽑았어요. 정말 제 주변에도 이재니 씨 좋아하는 남자분들 굉장히 많았고 그럼요. 많이는 이상형이었죠. 기억나세요? 그 당시 같이. 이재니 씨는 뭐 남자 여사 살 때도 같이 출연하고 있는 뭐 송승헌 씨, 소지섭 씨 다 이재니 씨 너무 이뻐서 다 이뻐라 했죠. 좀 저희 막내였고 워낙에 얼굴은 애기 얼굴인데 막 몸매는 막 베이글 여행. 맞아요. 너무 예쁘니까 인형 같으니까 거기다가 또 그 말하는 그 말투가 오빠들이 되게 맞아, 좋아하는 맞아. 그런 말투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애교를 부려. 예. 맞아. 애교 좀 부려봐요 남편한테 쥐잡듯이 잡지만 말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남편한테 그렇게 애교를 부려요. 그러실 것 같아요. 엄마, 어때? 알았어. 혀 어디 갈게? 누구한테 왜 이모병이 있냐고. 입이 안 벌어지네. 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재니 씨. 현재는 연예계를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좀 의외인 게 그 당시 연예계를 떠났던 이유가 뭔가요? 네, 이재니 씨는 2004년도에 찍은 M채널 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이 마지막 작품이었는데요. 2007년 섹시 화보 촬영을 끝으로 사실상 연예계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뭐 그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후에 신병 고백을 했는데요. 한국 연예계에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 일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뭔가 가식적인 모습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도 지금 얘기할 때 이제니 너무 귀여웠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 때문에 아무래도 역할이 들어오는 게 계속 한정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좀 배우로서 지겹고 좀 탈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A에 잠시 쉬었다가 이미지를 바꿔서 다시 복귀를 하고 싶었는데 그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던 거죠. 네, 이재니 씨가 어떻게 보면 계획하지 않았던 은퇴를 하게 된 셈인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미국 LA에서 유명한 웹 디자이너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웹 디자이너. 이미 경력이 10년 이상 돼요. 보통 한 직장 10년 정도 다니면 팀장 정도는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니 씨가 직접 사업을 하시는 줄 아는데 그냥 정말 직장인이 매일 출근을 하는 그냥 평범한 직원들과 같이 다니고 있는 거고요. 이 웹 디자인을 한국에서부터 취미로 원래 배웠었다고 해요. 그게 직업이 된 것이죠.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연예인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예. 처음에 미국에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주 다니는 슈퍼마켓 사장님한테 가서 혹시 제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슈퍼마켓 홍보 매출을 위해서 제가 좀 디자인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요? 이래서 이제 웹 디자인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운 그런 미모와 그리고 탁월한 능력 인정받고 있어가지고요. 열심히 즐기면서 골든 싱글이라고 하죠. 네, 싱글 재미를 충분히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메일로 근황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연예계 복귀 생각이 이만큼도 없으세요. 지금 직장 생활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뭐 예능까지 전부 다 항상 챙겨본다고 하고 또 남색 여색, 남자색, 여자색 동료들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이재니 씨의 그 웹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모습 저희가 풍문쇼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함서원 씨도 사실은 뭐 정말 방송계에서 안 부르는 데가 없이 정말 활동을 많이 했다가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활동을 쉴 때 어떠셨어요? 제가 뭐 하셨어요? 한 10년 동안 한국 활동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안 했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2008년도 정도에 중국 좀 붐이 불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음반을 내고 활동을 하다가 중국 행사를 가게 됐었어요. 근데 중국 행사를 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가수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행사가 끝나면 이제 한국 들어왔다가 쉬었다가 행사가 들어가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보니까 그 중국 측에서 아예 안 들어가면 안 되냐. 너무 피곤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좀
숙소를 제공할 테니까 계속 행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행사를 가는데 그 행사가 한 1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렇지. 워낙 넓다 보니까. 네, 그걸 돌다가 행사비도 워낙 컸고. 네, 그러니까 매일 이제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매일 행사한 게 아니라 한 주가 이제 행사를 하면 우린 또 비행기 타고 그 다음 주 행사를 가야 되니까 국내에서 그들 국내에서 네, 그들 비행기 타는 게 국내에서 엄청 비행기를 타고 또 머니까. 행사를 가야 되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1년 8개월인데 1년 8개월 됐을 때는 이미 제가 이제 중국에서 약간 입지도 생기고 중국말도 늘고. 언어도 어느 정도 되고 되고. 친구들도 생기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이것도 그다음에 좀 됐나요? 알고 여유 있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끝났을 때는 이미 제가 이제 중국이 이미 적응이 돼가지고 한국을 올 그 생각이 별로 없었고 이제 아니, 중국에서 왜냐면 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한국은 그때는 또 이미 공백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는 데가 없었고 드라마도 찍고 네,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할 거 다 하고 뭐 행사도 계속 다니고 일이 계속 꾸준히 있으니까 올 그게 없었죠. 올 이유가 없었네요. 네, 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거기서 또 이제 시집을 가게 되니까 근데 그때도 정말 우리가 방송을 하려고 생각도 못했고 근데 이제 2달 할까 이제 8회 정도 생각했어요. 2달 정도 하고 우리는 다시 중국의 신혼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벌써 이제 한 2년 정도가 방송을 또 하게 됐지 해서 남편도 진짜 예상에도 없이 이제 한국에 거주를 하게 됐고 저도 또한 이제 거주를 한국에 또 이제 하게 돼서 남편 인기가 아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함성원 씨가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성격이 너무 화통하고 그런데 시댁이 식구가 호감도가 그것 때문에 함성원 씨가 더 잘 된. 네, 맞아요. 어떠세요? 요즘에는 네. 인기가 네. 그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좀 어떤 한 집안의 연예인이 하나면 충분한데. 아니 저희 이제 어머니 모시고 어디 나가면은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또 근데 어머니가 약간 또 쇼맨십이 살짝 있어요. 그냥 이제 팬들이 알아봐 주시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막 인사도 하시고 막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던 걸 그만두고 이렇게 다른 직업을 찾아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게 큰 용기도 필요하고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제 개그맨 후배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근황을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분. 누구시죠? 우리 절친 황영진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이분 뭐 요거만 하면 다 압니다. 예.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외국인 뭐 노동자 캐릭터 하면 이분 블랑카 씨 아닙니까? 네. 바로 정철규 씨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블랑카 너무 화났어요. 뭡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나빠요. 정철규 씨가 TV에서 저희가 못 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네, 현재 정철규 씨는 개그맨 겸 다문화 이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찰떡이네요. 왜냐면 이 블랑카라는 캐릭터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어떤 상징적인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개그 캐릭터의 뭐 연장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까지 또 공부하고 이해하고 이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정철규 씨는 20대 때 그 군대에서 그 대체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장에서 대체복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좀 막하는 좀 하해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욕을 하거나 반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블랑카라는 캐릭터를 좀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인생 캐릭터 블랑카 때문에 우울증을 겪으셨대요? 왜? 아니 근데 엄청 블랑카 때문에 잘 나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왜 우울증을 겪으셨어요? 블랑카는 정철규 씨한테 빛이자 어둠이었던 것 같아요. 개그맨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올라와서 2달 만에 스타가 됐으니까 무명 시절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뭘 해도 블랑카예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요. 포털 사이트에서 블랑카를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블랑카를 검색하면 정철규가 나와요. 나와요. 유재석을 검색할 때 유재석 옆에 유산슬이라는 이름이 안 써 있잖아요. 아무리 그걸로 유명해도. 그렇죠. 정철규는 검색을 하면 옆에 블랑카라고 써 있어요. 인물 검색이? 인물 검색에 블랑카로 검색이 돼요. 그냥 블랑카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자기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뭘 해도 자기는 블랑카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뭐 해와도 블랑카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뛰어넘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한계를 좌절감이 느꼈구나. 드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정철규 씨가 이제 뭐 약도 먹고 사람들 많은 곳을 못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창문을 보면은 이상한 생각이 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반지하로 빨리 이사 가라. 그래서 반지하로 이사를 갔어요, 실제로. 진짜요? 이상한 점 위험하지 할까 봐. 않게. 반지하는 어떻게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예. 친했었군요. 예. 그때 또 황윤진 씨가 큰일을 해냈답니다. 진짜요? 제가 당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 예방 강사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다문화 가정 쪽에 이런 게 있냐 하니까 있다고. 다문화 전문 강사가 있어서 추천을 했죠. 그런 그래서 거야.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요? 그게 아유, 직업이 황윤진 씨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은인이네요, 은인. 아, 정철규를 만든 조물주라라고 생각해요. 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철규 씨가요. 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사실 알고 계세요? 진짜. 우즈벡이요? 네, 우즈베키스탄이요. 국민 배우요?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뭐 하시는지도 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민 배우라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디도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해 정철규 씨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저널리스트라는 드라마를 찍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시부모님과의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을 떠나는. 안녕하세요.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드라마 결혼식 촬영 현장인데요. 지금 실제 제 와이프가 따라왔고, 그리고 극 중에 와이프, 한국 와이프신 분, 그리고 극 중에 우즈베키스탄 와이프. 오늘 저한테 와이프가 3명입니다. 3명. 아즈벤. 이 드라마가 현지에서 시청률이 39%에 육박을 했다. 시청률이 39%에 육박을 했다. 거의 다 봤다면 40%예요. 거의 다 봤어요. 그야말로 국민 드라마죠. 네네. 그래서 드라마 방영 이후에 실제로 정철규 씨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광고 섭외도 굉장히 많이 많았는데 들어왔었어요. 한국 스케줄하고는 뭐가 안 맞아서 아직 찍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정철규 씨는 전문 배우도 아니신데 어떻게 하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드라마를 찍게 된 거예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스타 황영진 씨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진짜요? 네. 아, 지겨운데 조금. 저한테는 그런 얘기 칭찬합니다. 좀 조용히 좀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다문화 봉사 활동을 했던 게 이 황영진 씨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국에서 리포터로 활동을 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출신의 배우를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추천을 해준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드라마에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안 된 겁니다. 안 됐어요. 근데 정철규 씨가 딱 시험 보자마자 바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와 그 외모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철규 씨는 우리나라로 치면 다니엘 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개그맨이 뭔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가 가수 되는 거, 뭐 가수가 배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개그맨들이 연기를 하거나 개그맨들이 노래를 하면 뭐 웃겼던 사람들이 왜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는 그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제 정철규 씨처럼 다른 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개그맨 선배가 또 있습니다. 예, 전혀 뭐 개그맨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직업인데요. 예, 어떤 분야로 전향을 했는지 제가 한번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시죠. 오, 뭐예요? 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샌드아트. 저 이거 되게 관심 많아가지고. 샌드아트. 근데 저게 보기보다 되게 어려워요. 손가락으로 저렇게 그린다는 게 너무 예술 이게 감각이 그분이 있어요.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거는 저희 개그맨 선배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이거는 거의 수준이 그 미술 전공하신 그런 정도였어요. 나 알아. 이제 생각났다. 전문가. 대박. 너무 잘 그린다. 와, 누구예요? 신기하다. 예, 궁금하시죠? 이 대단한 아티스트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개그 프로그램 정성기를 이끌었던 유행어로는 기억나십니까? 나가 있어! 응갈칩니다. 맞아. 대단해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세바스찬. 네, 개그맨 이명필 씨입니다. 이명필 씨.
아마 임혁필 씨도 TV에서 못 본 지 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예.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방송에서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샌드 아티스트 그리고 공연 기획자 등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희극인에서 샌드 아티스트로 전향을 했다는 게 특이하다. 굉장히 의외인데 임혁필 씨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알고 있는데 원래 미술 전공했어요. 맞아요. 대학을 미술학원 하다가 내가 기억하기엔 미술학원 하다가 개그맨 된 거 아니에요? 미술 쪽 일을 미술 쪽 일을 하다가 과도 아마 그쪽이에요. 예. 정확히는 대학 시절에 서양화를 전공한 미술학부예요. 그래서 미술에 대한 소질이 워낙 있는 편이에요. 샌드 아트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빛이 나오는 판 위에서 모래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순발력도 되게 중요하고 단순히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저기다가 스토리를 입히거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연예 활동을 해오면서 그 특유의 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저거를 저 현란한 기술을 너튜브에서 독학으로 배웠대요. 저게 가능할까 싶은데. 아, 원래 재능이 있으시니까. 우와, 너무 신기한데 이후에 이렇게 미술하고 퍼포먼스를 저게 은근히 같이 하거든요. 손만 보이지만 몸도 많이 움직이는 건데 딱 적성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 샌드 아트 공연을 한 7년 동안 했어요.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혼자 뭐 공연 기획, 대본, 뭐 출연 다 했었어요. 7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견인 교수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교임 교수로, 예. 함수원 씨 오늘 풍문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집에서 매일 풍문쇼를 문 잠그고 혼자서 이렇게 여기 현장에 와서 들으니까 속이 그냥 확 풀려요. 궁금한 거 있으면 기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들으니까 네. 너무 좋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네. 예. 또 와야 되겠어요. 또 오십시오, 제발. 오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 궁금하면 또 들으러 와야 되겠어요. 네. 네, 오늘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또 나와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 여쭤봐야죠. 예. 또 한 번 여쭤봐야죠. 우리 저- 아니, 물어보세요. 고정 아니신가요? 네? 아니 나한테 안 물어보고 고정을. 뭐야? 관심 있었지? 보내고 이상준은 관심 있었어. 풍문쇼의 고정이 아니라 마음 하나씩 마음. 크레이지 보이. 그러면 안 돼? 아니 함서우 씨 지금 처음에 많이 질문해주고 너무 고마웠다가 이거 뭐야? 뭐야? 저한테 잘 가라 그러더니. 잘 가라는데 저쪽에는 저는 잘 가라 그러더니 저쪽은 고정 아니냐고 물어보시고. 와, 저도 초대 손님이었는데 다음 주에 뭐 또 나온다면은 아마 네. 박하나 씨의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 좀 해줘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제작진의 의도와 사랑 사이에 어떤 게 이기는지를 다음 주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상준 씨가 나온다면 사랑입니다. 와, 기대된다. 예. 자, 지금까지 사라진 스타들의 놀라운 근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솔깃하고 재밌는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